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엄마와 아빠를 그대로 닮았을까? 혈액형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엄마와 아빠가 각각 A형과 B형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친부모를 찾겠다고 가출을 한 O형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사례를 들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혈액형은 분명 유전이라는데 A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답을 하겠죠. 문답법의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다. 우리 앞 시간에서 유전 형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양과 성질이라고 했죠. 혈액형은 물론 혀를 둥글게 말 수 있는 것과 말 수 없는 것, 또 엄지가 뒤로 젖혀지는 것과 젖혀지지 않는 것은 모두 특정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의 유전 형질이다. 다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것은 멘델의 완두 실험에 비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유전 형질이 많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2문단 넘어가 볼게요. 1문단에서는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네요. 2문단, 그러나 사람의 유전에도 멘델이 발견한 우열의 원리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열의 원리가 뭐였죠? 대립의 유전 형질이 있을 때 첫 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그것을 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열의 원리죠. 또 하나는 우열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식의 유전은 부모의 유전 형질이 섞이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되어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유전은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는데 이 유전자의 조합이 다를 때 우성의 형질만 나타나고 열성의 형질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죠. 우성과 열성의 유전자형은 알파벳을 이용하여 우성 대립 유전자는 대문자로, 열성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로 나타난다. 우리 전 시간에 똑같은 원리 본 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깃불 모양에 대해 우성을 이라고 하면 열성을 소문자 이라고 한다면 이인 사람은 우성인 분리형 깃볼을 받고 소문자 이는 열성인 부착형 깃볼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분리형 깃볼이 우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부착형 깃볼이 열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개가 있고 혀 말기가 가능하며 엄지가 젖혀진다면 우성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성은 다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보조개가 있는 것, 혀말기가 가능한 것, 엄지가 젖혀진다는 것, 불령 깃볼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다 우성의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성이래요. 그런데 혈액형의 유전은 앞에 유전 형질과 조금 달라. 그래서 A, B, O의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사람에게도 우열의 원리가 적용돼서 분리형 깃볼인 거, 보조개가 있는 거, 혀 말기가 가능한 거, 엄지가 젖혀지는 것은 우열의 법칙에 따르나 혈액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 B, O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있다면 이것들은 우열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유전자 A, B는 O에 비해 우성이다. A형과 B형은 O에 비해 우성이야. 따라서 AO, BO가 있다면 AO, BO의 유전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A, B가 우성이므로 A형이고 BO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B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성이고 AB가 O형이고 A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AO, BO가 결합해서 아이가 탄생해서
A, B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A, B형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와 B 사이에는 우열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우열 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 A, B, O 중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 A, B, O 중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는 것은 A5거나 B5거나 AB거나 라는 얘기죠. 따라서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이면 A형, 또 유전자형이 BB거나 BO이면 B형, 유전자형이 AB이면 AB형, 유전자형이 OO일 때만 O형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A형 엄마와 B형 아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유전을 잘 알지 못해 오해한 것이죠. 자, 그러면 A형과 B형인 아빠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의 혈액형 한번 볼까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AO, BO라면 AO, BO, AB, OO 형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 B형, AB형, O형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 엄마 아빠가 AABB를 가졌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BB, AB, 그러니까 A형이거나 B형이거나 AB형이거나 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또 AO, BB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AB, AO 밖에 없네요. 또 엄마 아빠가 AABO라면 AB, AO밖에 없어요. 따라서 AB형과 A형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3문단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혈액형을 비롯한 많은 유전 형질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런데 대립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남녀에 따라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차이나는 성염색체 유전도 있다. 그러니까 유전은 두 가지라는 거죠.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이요. 붉은색과 초록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 생맹이 대표적으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모두를 발현하는 형질이다 라고 말하네요. 다시 말하면 상염색체는 어떤 모양을 가진 염색체이고 성염색체는 남녀를 구분하는 염색체인데 남녀에 따라 상염색체가 달리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생명이 상염색체의 특징과 성염색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정록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 중 X염색체에 있고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X-는 정상 대립 유전자 X에 대해 열성이다. 자, 그래서 X가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우성이니까요. 따라서 성염색체 구성이 XY인 남자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성염색체 구성이 XX인 여자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모두 있어야 정록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XY인 것이 남자인데 이때 이 XY가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정록생명이 되는 것이고 여성은 XX인 성염색체를 지니는데 이 XX 두 개 다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정록생명이 되는 거니까 정록생명이 될 가능성은 XY 유전자를 가진 남자에게 더 높다. 하지만 한 개의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보인자로 자신은 정상이지만 자손에게 정록생명 유전자를 물려줄 확률이 있다라고 말하네요. 자, 다시 말하면 상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유전 형질이 결정되고요. 염색체 유전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에 의해 유전 형질이 결정되는 것인데 남녀에 따라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록생맹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록생맹은 남자 XY 성염색체를 가진 남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여자 XX를 가진 여자는 정록생맹이 나타날 확률이 적지만 보인자를 갖고 있어서 그 다음 세대는 정록생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자는 X라는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정록생맹 대립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상염색체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나타나고 XX인 여자는 대립 유전자가 이 생명 대립 유전자가 2개 있어야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이와 같은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계도 조사를 해야 한다.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가계도를 그려 알아보는 것이다. 어떤 형질에 관한 가계도를 분석하면 그 형질의 우열관계,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가계도를 통한 유전 전달 경로를 문제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제 4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내용으로 보라.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상인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 사이에서 딸 2명과 아들 2명이 태어났어요. 아들, 딸이 정상일 확률과 정록생맹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선 이 빈칸을 채워봐야 알겠죠? 산문단에서 얘기한 정록생맹의 유전자 전달 경로를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빈칸을 채워보죠. 정상인 XY니까 남자고요. XX는 여자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와 결합하면 XX가 나오겠고 또 이것과 이것이 결합하면 X와 X 다시 이 X 다시는 지문에서 말하기를 정록생맹 대립 유전자라고 했고요. 정록생맹은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X 다시가 하나만 있어도 정록생맹이 발현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정록생맹 대립 유전자가 2개 있어야 발현되고 만약에 하나만 있는 경우 다음 세대는 정록생맹이 유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XY가 태어날 확률도 있겠고 이렇게 X-Y가 태어날 확률도 있겠네요. 그러면 XX는 X- 대립 유전자가 없으므로 정상이 될 것이고 XX-는 보인자 즉 유전자 정록생맹 대립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정상이지만 뭐라고요? 보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XY는 정상이 될 거고요. X-Y는 생명이 될 거예요. 따라서 XX는 여자니까 여자가 정상으로 태어날 확률은 둘을 합치면 여자 정상은 50% 그리고 여성 보인자는 25% 남자 정상은 25% 그 다음에 남자 생명은 25%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들이 정상일 확률은 50%가 아니고 25%. 아니네요. 아들 중에서 정상은 50%가 맞네요. 전 자녀 중에서 아들이 정상일 확률은 25%이지만 아들 중에서는
50%.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바로 50%니까요. 아들이 태어날 확률 50% 중에서 정상일 확률은 50%라고 하면 맞는 말. 아들이 정상일 확률은 50%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얘는 아니고 딸이 정록생맹일 확률은 여기 보인자만 가지고 있으므로 딸들은 다 정상이니까 100%. 딸이 정록생맹일 확률은 0%. 딸과 아들이 모두 정상일 확률은 75%가 되겠죠. 생맹일 확률이 25%니까.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1, 2,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번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나왔죠? 이 문단에서 우성의 형질을 갖는 거, 열성의 형질을 갖는 거 얘기했죠. 뭐에? 깃볼 분리형, 혀를 말 수 있는 정도, 엄지, 손가락을 젖힐 수 있는 정도는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로 이루어지고 다만 혈액형은 우열의 원리가 아닌 대립 유전 형질에 의해서 유전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2번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사례 있었죠? 정록생맹이 있었죠. 성염색체 있었고요. 그 다음 3번 ABO 유전자 간의 우열관계는 A와 B는 O에 대해서 우열관계 있고 우성이고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4번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고는 했으나 까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틀린 말. 사람이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전 형질 뭐라고 했어요? 혀말기, 엄지의 모양 이런 것은 특정한 유전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문제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선지 1번 보조개가 없는 사람의 유전자는 DD이다 라고 했는데 1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깃볼 모양을 예로 들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의 결합이 대문자이거나 대문자와 소문자가 결합했을 경우에는 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난다 라고 했죠. 따라서 보조개가 없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DD, 소문자 DD일 거예요. 이 대문자 DD랑 대문자 D와 소문자 D는 보조개가 있는 사람의 유전자형이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 2번 혈액형은 멘델의 유전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혈액형의 유전형은 보조개나 혀말기 이런 것과 달리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여 우열 관계가 없는 것도 있다. 뭐가 우열 관계가 없는 거죠?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말. 3번 특정 형질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유전될 수 있다. 자, 어떤 설명에서 나왔죠? 정록생맹의 경우 여성은 대립 유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정록생맹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보인자를 갖고 있어서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록생맹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신은 정상이지만 자손에게 정록생맹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특정 형질이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 다음 4번 엄지가 뒤로 젖혀지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TT뿐만이 아니고 대문자 T와 소문자 T도 엄지가 젖혀지는 사람의 유전자형이죠.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우성인 것이 유전되는 거죠. 선지 4번 혈액형의 표현은 세 가지인가요? 아니죠. 혈액형의 표현은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고 유전자형은 A, O, B, O, A, B 또 A, B, B, O
O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은 A, B, O 중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A, O, B, O일 때는 A, B가 우성 형질을 갖고 A와 B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음 문제 3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A형 아빠와 B형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아까 본문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자, 대립 유전자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A형이라면 AO이거나 혹은 AA일 거고 아빠가 B형이라면 BO이거나 BB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날 아이의 혈액형은 AB, AO, BOOO 이겠죠? 그 다음 AABB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의 혈액형은 AA 는 못 태어나겠네요. 아이는 부모의 형질 중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고 했으므로 A, B만 태어날 수 있겠네요. 그쵸? 요것을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O형인 아들이 태어났다면 엄마의 유전자형은 AO일 것이다. O형, AO. 맞죠? 그 다음 O형인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빠의 유전자형은 BO일 것이다. 맞죠? O형. 엄마의 유전자형이 AA이면 혈액형이 O형인 아들은 태어날 수 없죠. 엄마가 AA라면.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AB이고 아빠가 엄마가 AA이고 아빠가 BO라면요. AB 태어날 수 있고 AO도 태어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O형은 태어날 수가 없네요. 맞는 말. 아빠의 유전자형이 BB이면 혈액형이 O형인 아들은 태어날 수 없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엄마가 AO이고 아빠가 BB면 태어날 수 있는 게 AB와 BO 태어날 수 있죠. 그리고 O형은 태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형이 각각 AOBO이면 총 3개의 혈액형이 나타날 수 있나요? 아니죠. AB, AO, BO, OO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 목표 다 마쳤네요. 다음 시간에는 내 몸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